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히프라의 변정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선 시간에 이제 프란체스크 박사님께서 굉장히 좀 좋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장 건강을 잘 관리를 해서 농장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부터는 한국히프라가 준비한 백신으로 장 건강을 지키고 향상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베로독소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한 페이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로독소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장균이 생성한 베로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타고 다니면서 일으키는 전신성 증후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베로독소라는 것이 전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상 혈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혈관도 이제 관처럼 생겼지만 다양한 세포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만들어진 관의 형태입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이제 혈관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저 위에처럼 생겼을 텐데요. 여기 세포들이 잘 붙어 있어서 어떠한 이제 틈도 없이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로독소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 혈관 세포들이 이제 파괴가 되고 구조가 깨지게 되면서 틈이 생기게 됩니다. 이 틈으로 액상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임상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임상 증상이 이제 부종, 그래서 눈두덩이가 부종이 있거나 안검이 부종이 있거나 해서 우리가 흔히 부종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신경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높은 폐사율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임상형 부종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체들이 좀 일반적으로 좀 회복을 하는 개체들이 있다고 하면은 허약하거나 아니면 신경장애가 조금 남아있거나 증체가 좀 잘 안 되는 개체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비임상형으로 나타나는 베로독소 증후군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비임상형으로 나타나는 베로독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 드렸던 이 눈두덩이 부종, 그 다음 신경 증상을 임상 증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비임상형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체들을 비임상형 베로독소 증후군에 감염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동군의 균일도가 떨어진다든지 성장 속도가 저하가 되는 그러한 개체들이 여러분들 농장에 나타나고 혈관 병변이나 이제 기계사 증후군 같은 것들이 같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앞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연쇄상구군의 문제까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비임상형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임상형으로 나타나면 농장에서 굉장히 경제적 손실은 크겠지만 이게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농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이 되니까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비임상형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서 피해가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무엇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임상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80~90%는 대부분 비임상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임상 증상은 매우 적은 개체에서만 눈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2016년에 이제 연구를 한 사례를 보게 되면요. 빨간색은 이제 암컷, 검은색은 수컷입니다. 그래서 전체 장기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임상 증상이 눈두덩이, 뇌에서만 나타나니까 다른 데는 이제 리셉터, 이 독소가 부착해서 작용을 할 수 있는 리셉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 봤는데 전체 모든 장기에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오히려 이제 눈두덩이나 뇌에서 리셉터 수가 더 많은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더 적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비임상형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개체들이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고,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증상이 없더라도 이렇게 베로독소에 의해서 전신적으로 장기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제와 같이 장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베로독소에 의해서 장기간 장세포가 노출이 되게 되면은 장상피가 손상이 되게 되겠고 점막 하직의 부종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리키것이라고 하는데 장상피가 손상이 되면서 그 틈이 이제 원래 여기도 세포들이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틈이 벌어지게 되면서 세포의 독소라든지 세균의 독소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걸 장누수 혹은 리키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또 이어져서 연쇄상구균의 문제점을 더 추가적으로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베로독소가 혈관들을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공기들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세균이 왔다 간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을 일으키기 때문에 연쇄상구균의 문제점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비임상형 베로독소 증후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언제 걸리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저희가 교과서를 봤을 때 이동 직후에 한 5일에서 14일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유하는 시점과 크게 육성사로 이동하는 시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육을 할 때는 매번 딱 요 두 그룹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간마다 움직이는 시점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마다 모두 다 스트레스 요인이 될 겁니다. 그 스트레스 요인에 인해서 이 베로독소가 많이 증식이 되겠고 베로독소가 많이 나오게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전 구간, 출하 때까지 전 구간에 사실상 이제 베로독소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베로독소에 이제 생성하는 대장균이 부착인자가 또 F18이 또 중요하게 얘기가 되어서 또 21령 이후에 이 부착인자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1령 이후부터 얘기를 드리는데 21령 이후부터 이제 출하 시기까지 베로독소에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증상은 베로독소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베로독소를 어떻게 잘 컨트롤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글로벌 히프라가 연구 결과를 한번 진단을 해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여기 전 구간에 걸쳐서 베로독소를 생성하는 대장균의 유전자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는 13에서 16주령에 가장 또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앞에서 이제 얘기 드렸던 비임상형 베로독소 증후군이 이제 농장에 흔하게 있느냐, 정말로 있느냐가 또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실험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히프라가 스페인의 연구기관인 이라타와 크레사라는 연구기관이랑 손을 잡고 여기 베로독소에 노출이 되지 않은 돼지들을 구매를 해서 3주간 간격으로 3일마다 계속 베로독소를 주입을 한 거예요. 일부러 베로독소를 노출을 시킨 겁니다. 용량을 조금씩 달리해서 한번 노출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성대조군은 용량을 좀 높게 했는데 용량을 좀 높게 했더니 처음에 이제 주사를 맞고 바로 다 죽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베로독소라는 것이 굉장히 조금만 노출이 되더라도 독성이 높아서 폐사가 나타나는데요. 이걸 용량을 좀 적게 중간 정도로 조정을 했더니 임상 증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종이랑 그 다음에 폐사가 한 25%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적은 용량으로 우리 낮은 용량으로 접종을 했더니 증상도 없고 폐사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접종 안 한 그룹이랑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체중을 계속 측정을 해봤었는데 아무것도 이제 베로독소를 접종을 안 했던 그룹이 회색입니다. 회색이 이제 여기 보이시는 체중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잘 성장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베로독소에 노출이 안 되면은 이만큼 성장을 했어야 되는 거고 베로독소에 우리가 중간 용량에 노출이 되었을 때 개체들이 아팠을 때는 이만큼밖에 크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낮은 용량으로 접종했을 때 증상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증상이 없었으면 비슷하게 컸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싶지만 실제로는 이 중간 사이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이제 수치로 보게 되면요. 정상적으로는 12.7kg가 컸어야 되는 것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을 때는 7.62kg만큼 덜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은 용량으로도 노출이 되었을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체량에서 3.62kg이 손해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임상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인 거지 우리가 현미경으로 봤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소화기에 부종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혈전이 있었던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용량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일당 증체량이 떨어지고 성장이 떨어지게 되겠고 보이시는 것처럼 현미경상에서는 증상이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부종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급사랑 안면부종, 신경증상, 그리고 장감막의 부종이나 그 다음에 성장이 저하되는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전체를 아울러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 베로독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연쇄상국인이 이제 약화가 된다든지 설사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기계사가 나타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측면들을 모두 아울러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배로독소에 노출이 되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걸 배로독소 증후군, 바스라고도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구강액 검사를 활용을 해 보시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강액을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변을 통해서 대장균이 배출이 되게 되는데 이 배출된 대장균을 다시 입으로 먹었다는 걸 이 구강액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장 내 보균대지에서 새로운 감염대지로 순환하는 고리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데서 이 구강액을 이용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농장 내에서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농장에서 배로독소를 이제 우리가 진단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또 중요할 겁니다. 기존에는 영양적으로도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절식을 했었죠. 우리가 대장균에다가 잉여의 자원을 이제 공급하지 않기 위해서 절식을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는 돼지를 잘 키워서 빨리 또 출하를 하는 것이 업으로 하고 있는 양돈업에 이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이 사료를 조금 준다는 것은 돼지를 천천히 키우겠다, 잘 안 키우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영양적으로 좀 덜 준다는 것은 요즘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나 관리나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다양하게 또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백신 접종까지 우리가 대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항생제를 또 떠오르실 것 같아서 항생제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항생제를 썼을 때 앞에 배지입니다. 지금 배지가 아니라 앞에 배지인데 파란색은 앞에 배지가 앞에 그룹이 항생제를 사용을 안 했을 때 주황색은 항생제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환경에서 대장균이 이제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대장균이 얼마만큼 나타나는지 봤습니다. 앞에 그룹에서 지금 항생제를 쓰고 지나갔고요. 그럼 깨끗하게 씻었는데도 여전하게 이 항생제 내성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장 같은 경우에는 분만사에서 정상적으로 건강한 자돈들을 이유를 했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우리가 이 돼지들을 이유를 시켰고 우리가 1주 동안, 2주 동안 이렇게 키운 다음에 분변을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앞에서 항생제를 썼던 것이 뒤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 농장에서 항생제를 사용을 한다는 게 지금 그룹에서 안 사용했다고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한번 사용을 하는 게 계속해서 누적돼서 여러분 농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게 또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항생제를 사용을 안 했을 때 여기 정상적으로 이 미생물종을 형성을 되는 것을 여기 빨간색 이 선 안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항생제 A를 근육주사로 했을 때를 파란색, 경구투여를 했을 때 이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생제를 한번 사용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한쪽으로 급격하게 이 미생물종이 쏠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미생물종이 다양하게 형성돼야 되는 게 한번 미생물로 인해서 정상 미생물종이 모두 다 억제가 된 다음에 다시 자랄 때는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회복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5주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항생제를 사용을 하고 추천을 해서 적용을 한다는 것이 이 농장에서는 한 5주 동안에는 장내 미생물종에 영향을 주고 회복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유의해서 써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산화아연에 대해서 또 많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면 산화아연을 쓰는 것 또한 다제내성의 대장균을 만드는데 촉매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부숙도 이런 검사 부분을 넘어서서 농장 내에 여러분들 농장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산화아연을 쓰는데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제내성 대장균을 만드는 데 촉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얘기를 다양하게 좀 드렸던 전략은 왼쪽에 지금 보이는 배로독소 대장균 숫자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다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배로독소, 제조합 배로독소로 만든 백신을 사용을 해야 했을 때의 시나리오랑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사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빨간색이 대장균이에요. 그래서 장 내에 들어왔을 때 보시는 것처럼 대장균 수가 동일하게 5개로 늘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쓰든 산화아연을 쓰든 내가 농장에서 이게 좀 잘 듣는 것 같아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중에 3개를 줄였죠. 굉장히 많은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각각 배로독소를 생성을 하였고, 배로독소라는 것은 이렇게 장을 통과해서 혈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는 줄여서 배로독소가 양은 조금 줄었긴 줄었는데 이렇게 그대로 이제 그대로 남아 있게 되겠고요. 이제 백신을 썼던 곳에서는 항체가 나오겠죠. 항체가 나타나서 들어온 독소들을 모두 중화를 하게 됩니다. 중화를 한다는 것은 이 독소가 어떠한 역할을 못하게끔 그 역할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걸 중화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중화가 되게 되면은 혈관이 안전하게 방어가 될 텐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장균 수를 줄이긴 줄였지만 일부 독소가 여전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독소들은 혈관을 손상을 시킬 수가 있고 다른 장기들을 손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 드렸던 비임상형 배로독소 증후군이 나타나겠죠. 아무런 증상은 잘 안 보이지만 일당 증체량이 떨어지고 전체 성장이 떨어져서 이렇게 다른 원래 정상적으로 커야 되는 개체들보다 좀 못 크고 층어리가 지는 현상이 농장에서 발생을 할 거고요. 백신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농장을 모두 다 백신 면역을 잘 형성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독소가 돼지 몸속에 들어오더라도 이 항체가 중화를 시켜서 독소의 역할을 모두 다 맡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로독소의 영향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많이 있고 이로 인해서 손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항생제든 기계사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건데, 이걸 우리가 백신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갈 수 있는 이득이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폐사가 있을수록 굉장히 더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폐사가 5% 있을 때는 7.2, 3%가 있을 때는 6.8이 나올 거고, 폐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임상형으로 감염된 경우에는 배로독소 증후군에서 6.2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백신을 적용하고 나서 두당 10,000원 이상의 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비퓨어라는 백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배로독소라는 것이 증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확인이 되었을 때 돼지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이 백신을 사용을 했을 때 1mm를 1회에 접종을 할 수가 있겠고요. 2일령에 접종해서 출하 때까지 장기간 면역이 지속이 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배로독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종병에 의한 폐사라든지 임상 증상도 막을 수가 있겠고, 비임상 증상도 당연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성에 향상을 가져갈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농장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맡은 파트는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